2029년까지 주당 35시간으로 줄이겠다. 근무 시간을. 프랑스는 이미 2005년인가요? 그때부터 주당 35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많이 유럽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독일의 극우 정당은 이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노동력이 오나는 거죠? 자, 유럽이 성장하지 못하고 미국이 성장했는 게 이제 빅테크 아까 또 초반에 얘기해 주셨는데 유럽이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코멘트들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유럽에서 이제 비판적인 언론이 그런 거 많이 내세우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네이버지만 그렇죠. 유럽은 검색 시장 제 기억에 거의 90%가 구글일 겁니다. 구글이 압도적이죠. 네. 검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AI 스타트업 기업 한두 개가 있고 독일은 그런 기업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라기 보고서에 유니콘, 비상장 10억 달러 기업이 유럽에 몇 개나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 비교만 해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인 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유럽이 스스로 위로하는 게 자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은 빅테크가 앞서서 경제를 이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빅테크를 규제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이 EU가 규제 강대국이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유럽이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린딜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만들겠다. 유럽에서 앞장섰고 우리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위원회 2기가 12월 1일에 출범하는데요. 그린딜은 계속하지만 좀 더 산업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AI 규제법도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규제가 가장 높은 것은 직접 사람의 감독하에 AI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AI 규제 그 정도 없거든요. 가장 유사한 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들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쪽입니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출신인데. 그래서 미국하고 EU하고 통상 분쟁이 관세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 규제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충돌할 거로 봅니다. 유럽은 그런 플랫폼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거고 앞으로도 예.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쉽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인데 후발주자가 따라잡다는 건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저성장 시대로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어느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전속력으로 독주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국가가? 그러니까 왜 미국으로 모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말대로 미국은 민주화까지 이뤄서 전까지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워너비 국가로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우수 인력이 모였고, 예를 들면 구글 창업자도 이민자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돈과 인력이 모였던 데고, 그쪽에서 이제 말 그대로 파괴적 혁신이 계속해서 나온 거죠. 유럽은 이제 그만큼 그게 뒤처졌다는 얘기고요. 이제 드라기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게 유럽연합 EU라는 우리가 경제 블록, 정치 블록이 있으니까 돈은 우리도 미국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게 우리가 회원국 이익만 우선해서 그쪽만 쓰지 말고 EU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산업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중복 투자하지 말고 EU 차원에서 한번 돈을 예를 들면 모아서 그쪽에 집중 투자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에 분명히 그런 산업 정책하고 무역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2017년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멘스 독일의 대기업이죠. 그리고 프랑스 알스톰이라고 우리 떼제베했던 그 기업이거든요. 그쪽 열차 이쪽 만드는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위기면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했을 텐데 그때는 독점되니까 안 된다고 저지했습니다. EU 차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드라기 보고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드러내놓고 하는 보호무역,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EU만 자유무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산업정책도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승인해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만큼 비슷한 예산이 있고 돈이 있는데 산업정책을 강화해서 우리도 유럽은 챔피언을 키우자 그런 얘기죠. 특정 기업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미국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더 갈등이 커질 겁니다. EU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인수합병이 있을 텐데요. EU 차원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출까. 그러니까 단일 시장을 유지하려면 보통 우리가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규칙도 있어야 되지만 산업 경쟁력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EU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나 입씨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럽의 성장의 몫을 뺏어간 게 미국인 건가요? 아시아인 건가요? 어떻게 세계에 차지한 비중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건 제일 많이 차지했겠죠. 파이를 뺏어간 건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이런 쪽이고요. 아시아군요. 네, 그렇죠. 아시아죠. 2010년대 이후 중국이 WTO 가입한 게 2001년이잖아요. 세계 시장에 깊숙이 편입하면서 2015년부터 독일의 넘버원 교역 상대국이 독일이 됐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도 넘버원이 중국이었다가 우리 넘버원 교역 상대국. 지금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독일도 약간 그런 상황인데요. 한 8년 동안 독일하고 중국의 교역을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뺏어간 게 중국이죠. 근데 유럽은 고용 같은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해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 경제가 대기업의 대규모 감원 같은 위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럽은 좀 반대되는 경향이 때문에 어떻게 저도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럽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댓글이 유럽은 식민지 꿀을 빨더니 끝났고 복지 노름하더니 끝났다. 이제 유럽은 끝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좀 공감하세요? 근데 일부분 공감하는 게요. 자, 왜 일부분이냐면, 유럽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인도에 많은 부를 착취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2차 대전 후에 미소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고 이제 주변부로 전락한 게 이유가 두 번이나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 1, 2차 대전은 유럽의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영국의 국부가 제가 이제 하룻밤에 읽는 연구사에 썼는데 1, 2차 대전 때문에 영국의 국부가 30%가 날아갔습니다. 100이었다면 30이 날아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 각국이 식민지 꿀을 빤 거는 맞다. 하지만 그 꿀 빤 거를 예를 들면 허비하지 않고 유럽이 나름대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전쟁도 두 차례 했고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이 고도의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73년에 석유파동 1차 일어나기 전까지 2차 대전 후부터 한 20년 동안 자본주의 황금 시기라고 그래서 그때 유럽 대부분 나라가 대부분 완전 고용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황금 시기에서 고속 성장하면서 복지국가 기틀을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면 독일 폴크스바겐이 지금 감원한다고 야단났지 않습니까? 최대 유럽 자동차 회사인데 폴크스바겐이 전기차 전환 못한 게 복지 때문에 못하지는 않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용 유연성이 미국 경쟁력 원천인 건 맞고 유럽하고 미국 모델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OECD 공식 통계로 나오는데 미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 수가 유럽보다 한 20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있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미국은 법정 의무 휴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큰 대기업 들어가면 두세 달 휴가를 얻을 수 있지만 조그만 기업 들어가면 고용계약서에 의무적으로 1년에 15일 휴가 준다는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럽은 자본주의 황금 시대 때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그거를 기업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조 조직화율을 비교하면 유럽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흔히 미국과 유럽 모델 비교할 때 미국은 복지 수준이 유럽보다 낮고 해고가 쉽다는 게 이제 고용 유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높다는 거죠. 유럽은 반대고.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를 약간 축소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거를 줄이기는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은 고속 성장하는 거를 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측면만 보는 거는 조금 부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럽 모델이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도 제가 학자하고 얘기해 보면 유럽 모델 부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민자를 대상으로 후손 2, 3세대 모여서 당신은 아이리시입니까? 조머니입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리시하고 조머니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잉글리시보다. 자, 그만큼 이제 그 유럽 후손들이 이제 미국에서 주축이 됐는데 일단 미국 모델하고 유럽 사회 모델이 다르죠. 분명히 미국 모델은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민주주의 선도국가였을 때 우수 인력을 끌어모아서 미국이 파괴적 혁신에서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빅테크가 그걸 주도해서 생산성을 높였고요. 유럽 우리가 얘기하는
오래된 대륙, 구대륙이고 아직도 복지에 집착해서 고용 유연성이 낮아서 뒤떨어지고 있다. 저는 한 3분의 1은 동의하는데요. 너무 그쪽으로 보면 너무 양극단 시각으로 봐서 분명히 저는 3분의 1은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시각을 고정해서 보는 건 조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럽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결국 여행이죠. 그렇죠. 네, 신혼여행도 많이 가는데 일단은 유럽이 관광 강국이 된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우리가 역사책에 배웠던 뭐 르네상스 이런 거다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일어났고 해마다 UNWTO 세계 관광기구에서 관광대국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유럽 국가가 10위 중에 7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1년 동안 외국 관광객이 1억 명이 왔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1.6배 정도. 1억 명. 그냥 있어도 에펠탑하고 모나리자 미소 보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그리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그스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 경제 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구제금융 지도관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의 특징이 관광대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스페인이 관광산업 비중이 GDP의 1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이 미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역사를 이끌어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식민지에서 뺏어온 유물 반환하면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 보러 가는 건데요. 그런 이제 관광 자원이 있어서 우리 보통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로마하고 피렌체 갔었는데요. 도시 전체가 걸어 다니면 한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돌로 된 다리가 아니라 이 도로, 콜로세움도 있고요. 피렌체도 몇백 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두오모라고 하는 그 고색 창녀 성당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이제 그런 거 보러 가는 건데요. 유럽은 이제 관광산업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지금 관광객들 규제하려고 하는 게 올 4월부터 네. 베니스도 그 당일치기 관광객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광객 수를 좀 줄이려고.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 너무 많이 와서 예를 들면 베니스 인구가 제 기억에 5만인가 6만인데요. 1년에 2천만 명이 옵니다. 자, 그러면 400배가 온다는 거죠. 베니스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바다 위에 세운 네. 도시여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00년도, 1999년에 베니스 갔는데 지금 베니스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사람한테 밀린다. 구경하려고 할 때. 그리고 너무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관광객 간 사람들도 이제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3분의 2가 관광 산업에 의존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포화 상태에 있는 거고요. 우리 스페인 지도 보면 바르셀로나 바로 밑에 마요르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중해성 기후고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광지인데요. 그쪽도 현지 주민의 한 300배 이상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주민들이 시위한 게 뭐가 있었냐면 해변은 우리 것이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유럽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오버 투어리즘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70만 명인데 인구가 한 1,400명 가까이 가잖아요. 저 그렇게 보면 20배, 그렇죠? 근데 유럽은 몇십 배 더 많이 오는 거니까. 오버투어리즘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뭐 많이 찾아오면 그 지역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반은 있지만 네. 거기 교통난, 전세란,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로 많이 갔는데요.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주택은 갑자기 많이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한 달 살기 뭐 하면 그 현지 주민들은 좋을 것 같지만 교통난, 소음, 임대료 상승, 복합적인 요인이죠. 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지 않느냐?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우리 시각으로는 분명히 맞지만 유럽 사람들 시각도 저는 좀 수긍을 하는 게 사람은 삶의 질이 중요한데 하루에 10명 봤던 가게에서 20명까지는 괜찮아. 내가 노력하지만. 근데 한 1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고. 왜냐면 노동가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다가 월급을 2배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관광산업에 유럽은 특히나 많이 의존하는 건데 앞으로 안 괜찮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나와서 베니스에서 올 4월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을 규제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던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5만 명하고 더 이상 안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가 나오면 베니스나 피렌체에서 최고 상한선을 딱 정할 겁니다. 인터넷에 예약하기 때문에 1일
관광객 최대선이 예를 들면 5만 명. 그리고 아직도 파리는 그런 거 도입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5년이나 10년 후에 파리도 그걸 도입한다면 유럽의 관광산업 비중이 이제 천천히 줄고 네. 그 대신에 유럽은 다른 산업 경쟁력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년 후, 5년 후, 10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유럽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유럽이 변화하기 힘들다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하고 사회 모델이 다르고, 미국 사람 중에서 유럽 모델 좋다는 사람 있고요. 학자들 얘기해봐요. 특히 제가 영국에서 석사, 박사 할 때, 미국 친구들이 영국이나 유럽에 정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미국 너무 넓다. 근데 유럽은 아기자기하다. 그리고 복지 모델을 얘기했고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독일 친구들이 제가 한 3-4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물가가 영국이 독일보다 2배 이상 높거든요. 공부 마치고 다 영국에 정착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까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는 독일이 어젠다 2030을 성공해서 다시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이냐 하면 이제 성장률 좀 높아질 수 있죠. 독일이 이제 유럽의 평균만큼만 성장해도 유럽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 모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빅테크나 파괴적 혁신으로 성장을 할 테고 유럽은 이제 독일이나 이쪽에서 조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쪽이 조금 더 박차를 가한다면 지금보다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미국처럼 파괴적 혁신이 유럽에서 막 나오고 그러지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이제 지인분들 공부하셨던 분들 얘기하셔서 오랫동안 유럽의 교육제도가 우수하다는 찬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전엔 그래서 뭐 미국에 유학 간 사람도 많았지만 유럽에 간 사람도 많았고 중국에 간 사람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보면 거의 다 약간 미국으로 쏠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제가 최근 통계는 못 봤는데요. 2006년 영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연구재단에 해외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때 통계를 봤더니 90%가 미국에서 박사를 했더라고요. 해외 박사를 받은 사람. 근데 지금은 중국 비중이 조금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유럽 비중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데 유럽 교육 제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복지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21세기 한 10년 전까지 독일이나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1년에 몇십만 원 내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미국 유명한 대학 하버드나 이쪽은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는 수억이 들어가죠. 그렇죠. 1년에. 영국도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외국인 학생, 영국 학생이 아닌 사람은 한 5-6천만 원 1년에 그 정도 나가거든요. 유럽 교육이 지나치게 뭐 쉽게 해서 평등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입시 지옥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독일 대학교 랭킹을 봤습니다. 영국의 그 일간지 더 타임스 그쪽 자매 회사에서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이 대학 순위가 제일 높은 게 미넨 공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30위 안에 겨우 들었습니다. 10위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 옥스브리지, 옥스퍼드 캠브리지 들어가고요. 제일 높은 게 미넨 공대고 그게 한 26, 7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넨 대학교가 30위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100위 안에 한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는 안 찾아봤는데 프랑스도 100위 안에 제 기억에 몇 개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영국은 아직도 분명히 그 영어라는 국제화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이제 옥스브리 그런 쪽이 평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 순위 조사도 그 학술지하고 연구자들 평가 그 비중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영어권이 조금 유리한 건 맞죠. 네. 자,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 교육의 차이도 분명히 유럽 교육의 장점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교육 복지여서 공부만 원하면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비 걱정 않고. 하지만 지나치게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비교하면 평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력을 끌어들이는 미국 교육하고 비교하면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등 교육 때문에 미국에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비 유럽은 굉장히 저렴하고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육만을 비교한다면 미국도 예를 들면 주립대학은 그 주 출신은 상당히 등록금이 낮고 그런 교육 복지가 분명히 있지만 유럽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미국 등록금이 상당히 높은 거죠. 교육을 보는 시각도
교육학자가 아니어서 조금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단순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유럽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또 평등이라는 가치를 좀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은 그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우수 인재 집중 지원 아이비리그 수억 들어가도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자격을 받고 오고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자격을 받고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처럼 이제 인력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부러워하는 게 여행으로서의 관광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복지도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럽식 복지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교하는데요. 국민 1인당 담세율,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얼마냐. 근데 제일 높은 게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은 이제 복지 수준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식이 이어서 이제 독일 쪽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은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조세 부담률이 제일 낮은 게 앵글로색슨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영국 그쪽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설문조사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높일 테니까 세금 더 내겠습니까? 건보료 더 부담 나겠습니까? 했더니 제 기억에 거의 절반 정도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만큼 이제 복지는 조세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지만 경제적 불평등 측정하는 게 지니계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 가까워질수록 평등이고 1로 갈수록 불평등인데 미국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도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기울기가 낮습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유럽은 보편복지 개념이 강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게 세금이 예를 들면 누진세 그런 거로 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니계수 비교할 때도 세금 전 비교하고 세금 후 세후 비교가 있는데요. 유럽은 세후 비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낮아집니다. 누진세나 그런 세금이 높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세전하고 세후 비교해도 경제적 불평등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 복지 정책, 조세 부담률, 이 정책 도구에 따라서 이 복지 수준이 유지되고 그만큼 말 그대로 상이한 모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복지라는 게 좋으면 좋지만 언제나 이제 응과 양은 좋지 않은 것처럼 근무 시간도 근로 시간도 유럽이 세계 최저인데 그런 근로 환경이 결국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재정 건전성과 뭐 현재의 여유로움이 발목을 잡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 균형 재정 얘기하면서 독일 철도 도이체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코레일처럼 그쪽에서 노사 합의해서 2029년까지 주당 35시간으로 줄이겠다. 근무 시간을. 프랑스는 이미 2005년인가요? 그때부터 주당 35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많이 유럽을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독일의 극우 정당은 이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노동력이 오나는 거죠? 독일의 베이비 부머가 2차가 이제 70년대생까지거든요. 그래서 독일 노동력이 G7 국가 중에서 제일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경제의 단기적 마이너스 요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마이너스 요인도 노동력 감소거든요.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근데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우리가 0.8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출산율이.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옛날 우리가 시골을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밀짚 모자 쓰고 일하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럽이 이제 노쇠한 대륙이 되면서 복지하고 성장 균형을 좀 어떻게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까? 각국마다 다르지만 그거를 잘하게 이제 정치인이 할 일이고 그 국가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또 한국보다 여름에 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휴가가 길면 그만큼 삶의 질도 높아질 텐데 대신 그만큼 휴가가 길다는 거는 소비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텐데 그런 게 짐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없나요? 맞습니다. 아니 당연히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항상 비교할 때 쓰는 게 유럽은 긴 휴가를 지고 미국은 더 긴 시간 동안 일한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야영을 좋아해서 영국에서 유학생 했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풍족하지 않으니까 가끔 이제 가족을 데리고 동유럽에 여행 갔을 때 야영장에서 묵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코 프라하에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과수원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유럽 여행 가는 분들 지금 좀 가는 분이 있는데 야영장을 한번 꼭 가보라는 게 자연에 있는 호텔입니다. 조용하고 20분만 벗어나면 벙갈로도 있고 텐트 좋아하면 텐트 쳐도 됩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우리가 동유럽은 옛날 독일어권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츠 카프카도 체코 사람이었었고 독일어권인데 독일 사람들이 여름휴가 한 달 정도 옵니다. 캐러밴을 뒤에다 몰고 거기에서 딱 그 캠핑카를 받쳐놓고
그때 하루에 캠핑카, 제가 2005년 갔을 때 하루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한 달 캠핑카 끌고 와서 독일 사람이 휴가를 보내도 우리가 여름에 콘도 가서 2, 3일 쓰는 비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알뜰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영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정원을 가꾼다고 하거든요. 비교하는 게. 그래서 부럽죠. 유럽 사람들 하게. 네. 이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줄일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즐기면서 정년 좀 연장은 동의했고 프랑스도 정년 연장 때문에 상당히 시위가 오랫동안 결국 정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정년 연장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할 것이다. 그런데 휴가를 줄이는 것은 유럽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그런 거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조금씩은 줄이겠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예를 들면 2, 3년 후에 미국만큼 노동시간이 예를 들면 100시간 늘어난다든지 미국을 따라잡게 해서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